오늘 이슈에서는 대통령 탄핵 이후 부동산 시장 흐름이라는 주제로 국내 불안한 전국과 부동산 시장과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 그리고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 유망 지역과 유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10일이었죠.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가장 큰 불확실성, 그러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됐으니까 조금 더 안정세를 이어가겠다는 측면과 앞으로 다가올 전국의 혼란이 계속 지속되니까 유지될 것이다. 이제 이런 측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곽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가 상충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우선 지난주에 이제 주식시장을 보니까 이렇게 탄핵 인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큰 변동이 없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그동안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게 확실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이지만은 또 조기 대선이 됐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어떤 정부가 탄생할 건지, 그렇죠. 그 정부에서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건지에 따라서 아직은 안개 속인 상황이거든요. 관망세적인 측면이 강하겠네요. 예, 그래서 또 이제 공급을 하는 업체 입장에서도 이렇게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물량도 많이 쏟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전국이 불안정했던 시기에 과연 그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었느냐, 이걸 조사를 해보면은 그렇게 크게 떨어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던가요? 예, 예전에 광우병 사태라든가, 그 이전에도 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라든가, 그 이전에 60 민주항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때를 돌이켜보면은 이제 거래량은 좀 많이 줄지만은 거래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떨어진다거나 오른다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다만 이제 그런 정국이 지나고 나면 그 불안한 정국 기간 중에 거래되지 못했던 물량들이 또 이렇게 몰려서 거래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올해는 이제 대선이 5월 9일로 이제 잠정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지난 11월 이후에 한 6개월간 침체되어 있던 거래가 이제 5월 이후에는 이제 반사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런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은 아무래도 가격적인 측면도 좀 움직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새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되고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체로 새 정부가 들었으면은 아무래도 내수 경기를 살려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기대는 있고요. 지금 이제 요즘에 야권에서 얘기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또 토지 임대부 주택 공급이라든가 후분양제라든가 또 이제 보유세를 증가시킨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나올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시장의 투자자하고 실수요자를 이게 철저하게 구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작년부터 그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대출 규제가 좀 강하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새 정부에서는 투자자들은 대출을 계속 억제할 수 있지만은 또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한테는 이 대출의 문호를 개방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최근에는 디딤돌 대출이라든가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약간 한도가 축소되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대출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행하면서 경기를 좀 드라이브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관망을 하면서 예의 이제 차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지켜봐야 될 때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렇게 대한민국이 망할 건 망할 것 같으면서도 안 망하잖아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관망하는 시기에 사실 거래도 줄어들고 좀 또 금매도 나오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무주택 실수요자라면은 이런 관망하는 시기에 좀 주택을 사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시기적인 리스크는 그 충격과 종류가 많이 다르죠. 다른데 이제 올 초에 이제 기센에서 저희가 할 때 시장 경제 부동산 정책이 이제 표준화되고 공표가 되기 시작한 이후에 계속 유사 하다고 제가 이제 늘 얘기했는데 올해만큼 그 예측이나 힘들다고 얘기한 게 이제 물론 이제 탄핵 정국 이전에 그 불확실성이나 혼돈, 혼란 이런 것도 있었지만 미국에 또 아주 골치 아픈 대통령이 들어와서 종을 못 잡는 경제 정책을 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확실시된 건 3월에 금리 인상을 만약에 한다 됐을 때 그 재작년 12월에도 금리 인상했을 때 막 난리가 났는데 아무 일도 없이 그 연착륙이 됐었는데 이번엔 조금 상황이 틀려 보이긴 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기준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의 폭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예. 만약에 과거에 2004년, 5년도에 미국이 올렸던 만큼 뭐 1년 몇 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막 약 4%포인트까지, 4%포인트까지 올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뭐 당장은 아니지만은 또 추후에 이 출구 전략 때문에 다시 경기가 나빠질 수 있다. 뭐 그런 정도라면 한국은 아마 견디기 힘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과거에 그 출구 전략에 따른 폐해를 겪었기 때문에 네. 조금 이번에는 금리를 올리는데 신중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예, 얘기해 주세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경제학 교과서처럼 뭐 집값이 떨어진다. 예. 이거는 반드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갔던 시기를 보면은 미국의 경우에 2004년, 5년이었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뭐 한 2006년경에 올라갔는데, 예. 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의미는 아무래도 경기 과열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니까 오히려 기준금리를 올릴 때 집값은 더 뛰었거든요. 인플레이션 뭐 우려가 있으니까 금리를 올릴 때. 예. 그래서 요번에 뭐 소폭의 금리를 인상하는 것 때문에 갑자기 집값이 떨어지고 이런 일은 잘 벌어지기 힘든 현상입니다.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금리가 점점 올라가면은 좀 부담은 조금 커질 수 있는데 그렇겠죠, 당연히. 당장 이런 게 뭐 올해 안에 나타나고 내년에 나타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해마다 겨울에는 불황기, 3월 되면 또 살아나고 했던 것들이 올해도 그런 조짐이 조금 보이긴 하는데 올해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내년을 상당히 이제 어둡게 보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네네. 이게 보면은 뭐 굉장히 전국도 혼란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금리를 인상한다든가 또 뭐 지금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있고 또 내년 되면은 뭐 입주 대란 일어난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예. 저는 약간 뭐 의견이 다른 편입니다. 어떻게 다르시죠? 이런 부분이 이제 악재들이 노출은 돼 있지만은 예. 이게 노출돼 있기 때문에 적응할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은. 그리고 올해가 이제 작년 이전하고 좀 달라지는 점은 이 이제 신규 분양가라든가 이런 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지가 이제 뭐 2년 차인데. 이 신규 분양이 이제 보통 선도 가격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시장 가격을 보면은 시장 가격이 실거래가 많아지면 알 수 있지만은 잘 모를 때는 이 분양가를 참고하게 돼 있고요. 이제 과거에 수도권의 경우에는 보금자리 주택이 공급되던 시기에 이 시기에는 선도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2008년 이후에 이 서울 수도권 집값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올해는 서울을 중심으로 재건축, 재개발, 일반 분양 물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해이고, 그래서 이런 선도가게 되는 분양가가 이 뭐 좀 대출 규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나오지는 못하지만은 오히려 이 대출 규제 같은 걸 통해서 금융 비용이 증가하거든요. 분양가 상승 요인들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분양가가 올해는 좀 비싸게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오히려 뭐 작년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정도의 상승률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그동안 다세대 공급이 굉장히 많아서 전세가가 안정돼 있었는데 좀 오래 들면서 다세대 공급을 좀 하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여러 가지 뭐 땅값도 많이 올라 있고 대출 규제도. 예, 대출 규제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오늘부터 적용인가요? 13일부터? 오늘 13일이죠. 예, 예, 그런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전세가 상승 요인들도 안고 있어요. 좀 외곽 지역, 먼 지역들은 좀 뭐 전세가가 떨어질 수 있지만 서울이라든가 인접 지역은 그렇지 않고요. 예. 또 한 가지 또 뭐 올 한 해 가장 주요한 이슈가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제일 큰 이슈죠. 예, 이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금 뭐 하여튼 연말까지 많은 재건축 단지,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단독 재건축까지도 이 드라이브인 하는 효과가 있어요. 뭐 이게 부활이 될지 유예가 될지 뭐 확실치는 않지만은 그런 걸 떠나서 빨리 지금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많은 단지들을 관리 처분까지 몰고 갈 거고 지금 올해 관리 처분 인가 신청이 들어가는 단지들이 2019년 이후에는 또 물량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시 그 2018년 이후 19년 이후에는 지금 뭐 작년부터 공급량이 줄어서 또 전세난이 또 재현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뭐 올해 시장이 그렇게 크게 급락하거나 그런 장은 아니고 소폭의 상승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혼재돼 있지만 우리가 이제 적응을 해 나간다는 거죠. 일종의 연착륙을 해 나가면서 이제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저 곽상석 대표 얘기 중에 그 대출이나 우리나라처럼 사실 그 해지를 잘해놓은 나라도 사실 없잖아요. DTI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 과도한 우려, 물론 충분히 그 외생 변수나 이런 거 대책은 세워야 되겠지만 대책은 그냥 규제 완화나 이런 거에 더 좀 잘 세웠으면 좋겠는데 뭐 하여튼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큰 악재는 급락은 없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18년 이후에 공급량이 일단 입주량이 많아지잖아요. 올해 말부터 18년, 19년까지. 그 부분에 일시적 몰림으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하락되는 지역들은 분명히 속출을 하겠네요. 지역별로. 이제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예. 우리가 지난 한 5년간을 기준으로 보면은, 올해 내년은 굉장히 공급량, 입주량이 많은 시기에 많죠. 해당이 되는 거고요. 좀 길게 늘려서 한 20년 이상을 놓고 보면은, 뭐 올해는 평균 이하 정도 되고요. 그렇죠. 또 내년은 평균보다는 한 뭐 15%에서 20% 정도 많은 수준 정도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18년도 하반기는 좀 몰려 있지만 네. 19년부터는 다시 줄어드는 공급량이, 쪽으로, 분양량이, 입주량이 줄어드는 입주량, 예. 그런 쪽으로 돼 있고 또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멸실량이 늘어나는 그렇죠. 시기이고 또 지금은 우리가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그 아파트 공급을 했는데 이제 그 공급한 아파트들이 뭐 30년을 넘는 이런 도래 단지들, 시기가 오죠. 예, 뭐 속출하게 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주 대란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정도로 공포스러운 정도로 입주 대란이 올 것 같지는 않고요. 좀 뭐 시점으로 비교해 보자면은 2004년도가 좀 전세값이 떨어졌었습니다. 예. 그때보다는 좀 덜하지 않겠는가. 네,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 언론 프레임이 만들어가는 그런 과도한 포비즘 뭐 이런 것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반응한 걸 면밀히 좀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늘 저희 전문가들 의견 다 똑같죠. 내 집 마련하는 분들은 큰 그런 거 좌우 이렇게 받지 마시고요. 적당한 좋은 곳으로 필요한 곳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뭐, 서울 집값이 굉장히 비싸다. 뭐, 월급에 비해서 뭐, 집값 상승폭이 뭐, 수십 배, 뭐, 백수십 배 올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 서울조차도 네. 지난 30년간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집값 상승률, 아파트 말고 집값입니다. 집값 예. 상승률이 한 10% 정도 적습니다. 네, 그렇죠. 평균적으로는 그렇고요. 또 우리가 늘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는 뭐 강남 지역이나 또 강남 지역의 아파트 그 중에서도 재건축 대상 많이 오른 걸 기준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뭐 오른 거죠.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부익부 빈익빈이고 이제 차별화 현상의 일환인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직구입하기는 조금 더 쉬워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또 이제 수급 불일치가 끝난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급이 아직 부족하다. 예, 이제 입주량이 올해 내년에 조금 늘긴 하지만 72만 가구인가요? 올해 내년? 근데 전국 통계고요. 예, 전국적으로. 저는 이게 전국을 가지고 우리 부동산을 분석하는 거는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별로 이 구분해서 분석을 해봐야 되고 예, 예. 지방은 어느 정도는 충족이 된 것 같고 수도권은 아직 멀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5월 9일 뭐 대선 예정까지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 같긴 하지만 올해로 놓고 봤을 때 우리 부동산 투자자가 어떤 패턴이랄까 뭐 상품이랄까 어떤 쪽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뭐 영원히 좋은 투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별로 이제 적당한 투자처가 있을 텐데요. 예, 예. 이제 서울 수도권을 예를 들면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상당한 기간 이 아파트가 침체됐었습니다. 그랬죠. 이제 그렇게 된 계기는 보금자리 주택을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을 했었고 대기 수요가 엄청났었잖아요. 예, 아파트였고 주로 그리고 보금자리 주택이 이제 시장의 재고 아파트 가격보다 싸게 공급했지만은 싸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분양이 안 됐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파트값 떨어뜨렸지만은 이제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게 없어졌고 이제 뭐 뉴스테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나오긴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임대 상품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수도권의 아파트 값이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수도권 아파트요. 예, 그 수도권은 서울을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예, 예. 그 중에서도 만약에 뭐 투자처로 따진다면은 지금 그 서울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이. 그 중에서도 한참 우리 그 한강변 개발 계획 나올 때 거품이 좀 만들어졌다가 지금 거품이 거의 빠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강변 쪽에 투자하는 게 어떨까 싶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투자 패턴으로는 이제 분양권 투자라든가 또 예. 아파트 갭 투자라든가 이런 건데 지금 분양권 투자를 하기에는 여건이 안 좋은 면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신규 분양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 실투자금이 많이 들도록 강남 4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분양권 투자하는 것도 지금 시점상 뭐 일부는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그 분양권 프리미엄이 작년 가을에 비해서 지금 반토막 나 있거든요. 예, 예. 네,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이렇게 뭐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갭 투자하는 거, 예, 갭 특히 투자. 뭐 한강변이라든가 이런 데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중대형이 워낙 공급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중대형일수록 전세값 상승률이 중소형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갭 투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되는 곳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 스튜디오가 있는 상암, 마곡. 지역도 그렇고 마곡도 그렇고 또 판교도 이판교가 들어서고요. 뭐 이런 지역들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수익형 부동산 투자로서는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보면은 지난 한 40년을 돌이켜 보면은 우리 주식 시장이 10년 주기로 이렇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개장된 이후에 첫 10년은 굉장히 많이 그 코스피가 뛰었고 두 번째 10년은 거의 제자리 걸음을 했고 세 번째 10년은 뛰고 지금 네 번째 10년은 거의 지지부진했거든요. 지금 8년차, 9년차, 2000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또, 이렇게 뭐 상장 주식 투자, 일정 부분까지는 또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런 뭐 인덱스 펀드 계열 이런 투자 이런 것들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수도권의 신규 분양 아파트나 분양권 일부 지역 괜찮을 것 같고요. 하반기부터는 그 공급이 부족했던 중대형 아파트 시장 살아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강변이나 수도권 아파트의 갭 투자 여전히 지역 선택 잘하시면 유효할 것 같고요. 뭐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거는 우리 작가님이 이렇게 질문을 써주셨네요. 만약에 곽창석 대표께서 투자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질문이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제 금액대별로 다른 건데. 여기 금액도 써 있어요. 한 2, 3억 정도라고. 2, 3억 정도. 예, 예.
저라면은 지금 이제 좀 어중간한 아파트 갭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어중간한 아파트요? 예, 예.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투자하면은 새 아파트라든가 또는 뭐 재건축 대상 아파트 이런 예, 식으로만 예.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 재고주택 중에서. 예, 예. 근데 이제 재건축 대상은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죠. 새 아파트는 또 갭이 많은 편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은 지 한 뭐 20여 년 정도 돼서 재건축 되기도 어렵고 새 애매한 아파트도 거. 아닌 이런 것들이 사실 갭이 좁은 편이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문제가 생겨요. 이제 질문이 주어지는 게 강남에 한 채 투자할 돈이면은 강북에 두 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으냐 이런 질문도 간혹 받는데 예, 예. 지금 이제 흐름상 보면은 지난 한 10여 년 가까이는 강남 강북의 집값 변동률이 비슷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이전에 2000년대 초부터 2008년 정도 요때까지는 강남은 많이 오르고 예, 예. 이제 강북 지역은 좀 정체하는 그런 시기였고요. 또 그전 10년으로 돌아가면은 강남 강북이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이 패턴을 좀 분석을 해보면은 예, 예. 아무래도 공급량이 많이 느는 시기에는 차별화가 생겨요. 비싼 거는 더 비싸지고, 그렇죠. 싼 거는 제자리 걸음하는 그런 현상인데, 지금 이제 당분간은 그렇게 공급이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19년 이후에는 다시 공급량이 늘어나는 장이 올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하는 게 당장 뭐 1, 2년을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길게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20년, 21년, 22년 이런 차별화장을 대비해서 좀 비싼 거를 한 채를 하는 게 싼 거 두 채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낫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또, 그거 하나요? 그 다음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계속 아파트만 말씀드리게 되는데. 예, 하시죠. 뭐. 예. 이게 중대형 아파트 투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중대형을 이렇게 보면은, 한 2010년, 11년도에 굉장히 많은 중대형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서 중공업 미분양, 악성 미분양으로 남았고, 이제 그런 여파로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작년 가을부터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보니까 중대형일수록 전세가가 더 많이 오르고 있어요. 폭이 그리고 커서 그런가요, 진폭이? 금액이 이제 많이 안 지으니까, 음.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냐 매매냐 이렇게 보면은 매매는 약간의 투자 수요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전세는 투자 수요가 없거든요. 실수요다 보니까 시장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게 아무래도 실수요입니다. 그래서 전세이고, 전세가가 오른다는 거는 그냥 수급이 깨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011년 이후에는 중대형 공급이 크게 줄어 있고, 특히 우리가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의 경우에는 과거 2007년 이전에는 거의 뭐 한 35%, 6% 이 정도로 공급을 하다가 작년에는 한 7% 정도밖에 공급을 안 했습니다. 예. 우리가 적정 수량을 지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시장에서 이제 중대형의 희소 가치가 점점 부각될 걸 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사실 20평대를 사나 40평대를 사나 금액 차이. 지금 실투자금에선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중대형 아파트를 뭐 한 1억에서 2억 정도 주고 투자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뭐 판교 마곡 뭐 이렇게 일자리 네. 창출 지역 말씀드렸는데, 그런 지역의 수익형 부동산,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는 방법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 대표님, 이거는 뭐 제가 곽 대표님 전문가로서 시장에서의 주장하시는 걸 쭉 오래 봤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은 역발상적인 주장이 몇 개 있어요. 지속적으로 하셨던 게 뭐냐면, 예전에 2000년 중반 때는 그때는 또 거꾸로 소형을 주장을 하셨고, 다들 이제 건설사들이 전부 중소형만 공급을 하고 있을 때 몇 년 전부터 중대형을 관심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수급 문제, 그러니까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 말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 말씀은 맞지만 수급량이 부족한 건 공급량이 부족한 건 맞지만, 전체적인 그 인구 구조의 그 패턴의 변화나 가구 수의 변화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계속 소형 쪽이 잘 나가지 않을까요? 그 중대형을 주장하신 거를 좀 우리 시청자들한테 좀 자세히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중대형을 사는 건 위험하지 않느냐 뭐 이런 예, 말씀 예. 많이 하시는데,
이제 1, 2인 가구는 이제 1, 2인 주택의 수요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1, 2인 가구가 늘어나는 건 맞지만은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꾸준히 추세적으로 늘어나는 거고, 연간 증가율로 보면은 뭐 한 0.8 내지 0.9% 정도씩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1, 2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뭐 원룸이라든가 뭐 고시원의 소형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공급량은 이 수요 증가 폭에 비해서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예. 거기에 반해서 이제 4인, 5인 가구가 거주하는 중대형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거는 맞는데 예. 그것도 감소율이 연간으로 따지면 0.8, 0.9% 정도예요. 근데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데 중대형의 공급량 감소는 그것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죠. 뭐 지금 보니까 연간 거의 10% 가까이 최근 몇 년간 감소해 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제 수요층이 다릅니다. 1, 2인 가구의 수요층과 4, 5인 그 수요층이 다르니까 각 수요층 군별로 수급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분석을 해 보면은 이제 1, 2인 가구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형 희소 가치를 띠는 이런 모순적인 일이 현실에서는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2005년, 6년, 7년도에 왜 그때는 중대형이 좋았을 때예요. 그렇죠. 근데 왜 자꾸 소형을 사두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냐면은 자 이렇게 보니까 건설업체들이 당신은 중대형이 좋으니까 다들 중대형만 공급하려고 그럼 그래요. 수급의 문제 때문에 그때도 예, 이렇게? 그렇죠. 그럼 다 같이 중대형이 좋다고 중대형을 공급하면 중대형이 과잉 공급돼서 그렇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가격이 떨어지게 돼 악성미 있거든요. 분양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소형 시장이 좋으니까 다 뭐 20평대만 공급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런 게 시간이 지나서 한 3년 내지 5년 정도 지나면은 다시 소형의 과잉 현상 이런 걸 불러올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말 나왔으니까 마지막 질문 요걸 할게요. 그러면 만약에 중대형을 택한다. 그러면 어쨌든 서울에서 접근성이나 이런 게 그 직주 접근이나 또 생활 편의성, 뭐 학세권, 숲세권 이런 걸 다 포함했을 때 곽 대표가 보시기에 중대형이 그래도 뭐 시장에서 하는 용어로 먹힐 만한 지역은 이 범위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될까요?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전체적으로 중대형 시장은 살아나기는 하지만은 중소형 말하자면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중대형은 예. 사실 그 황금성 면에서 좀 떨어집니다.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중대형이 밀집돼 있는 지역들, 적어도 중산층 이상의 소득 수준을 가진 분들이 거주하는 그럼 지역. 일기 신도시네요? 딱 떠오르는 거는? 일기 신도시도 가능하고요. 예. 적어도 중산층이 거주하니까. 또 뭐 돈이 있다면은 지금은 강남으로 들어와도 워낙 전셋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 중대형을 사도 돈이 예상보다 그렇게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종부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꺼리고 있는 거고 또 일자리하고도 맞물려 있는데 이게 이제 고소득의 일자리가 생기는 지역 인근에 있는 중대형 아파트들은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고소득 일자리가 늘어나면은 자연히 그 부촌을 요구하거든요. 시장이 부촌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뭐 반포나 뭐 도곡 대치동 이런 게 처음부터 부촌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향후 좀 이렇게 중산층 이상이 거주지로서 선택할 수 있는 지역, 뭐 교통이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학군이라든가 이런 게 현재 갖추어져 있거나 앞으로 갖추어질 수 있는 제가 얘기하니까 약간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네, 그래요. 어쨌든 세상에 정답은 없거든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패턴뿐이는 없는 거고 그런 패턴에 맞는 지역을 선택하시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적어도 부촌이 될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향후 이제 경기 호황기를 지나서 불황기가 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저도 살면서 경험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경험이 이제 어떤 아집이나 본인만의 어떤 행태가 된다면 몰라도 시장에 편승하는 그 경험이라면 분명히 귀를 기울 만한 주장이라 생각이 들고요. 중대형 얘기는 이제 곽 대표님하고 이제 세미나나 이런 걸 같이 할 때나 또는 전문가 활동할 때 쭉 들었는데 분명히 귀 기울여서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기센이나 저희 프로에서 언제든지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외생 변수가 굉장히 힘드는 영향도 많이 받지만 수급의 영향에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시장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수급의 변화가 또 시장 기능에 의한 것도 있지만은 정책이 급격하게 바뀌면서 수급 밸런스가 깨지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은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의 시장의 틈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각 대표님도 한번 모셔서 또 얘기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오랜 활동을 하셨던 전문가가 경험상 또는 이론상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신 거니까 좀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고요. 자,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였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